네, 안녕하십니까. 포항문과대학교 최현수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또 올해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가까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 오피스가 여기서 한 1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요. 저는 되게 편한 마음으로 되게 와가지고 무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져가지고 걸어오면서 되게 날씨가 좋아서 걸어오면서 들릴 것 같은데요. 요번에 저희가 오늘 좀 부탁드린 부분은 부탁해주신 부분이 행동의 혁신 성장 컨퍼런스인데 그 주제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거에서 너무 벗어날 수가 없어서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저번 작년에는 제가 이제 해양 바이오, 사실 제가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쪽 연구를 주로 생각드리는데 작년에는 이제 제가 해양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포항이 이 바닷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 포항에서 이 바닷가에 접한 포항에서 이 해양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던 연구에 대한 것을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생명공학 또는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라 부르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은 그런 분야일 수도 있는데 워낙 요즘 바이오라는 것이 또 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친숙하게 느끼시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쪽 우리한테 과연 우리 생활에 과연 어떤 기여를 하고 왔었는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조금 더 생각들이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이런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현재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에서 생명공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높은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빌딩 같은 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높은 산에 가서 아래를 좀 내려다봅니다. 높은 데서 아래서 내려오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구의 주인이 누굴까?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은 아마 아래에 이렇게 숲도 많고 건물도 적고 사람들도 굉장히 작게 보이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 세상의 주인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가끔 혹시 해보실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 생각하세요? 예. 사실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또 열심히 교회 가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신이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답이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적인 측면에서 지구의 세상의 주인, 세상을 지구라고 보면 지구의 주인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것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라든가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은 아마 지구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 지구에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생명체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거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생명체가 바로 우리 지구의 우리 세상의 주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 보시면은 우리 지구입니다. 색깔은 대충 크게 두 가지예요. 파란색과 초록색. 물론 여기에 이제 약간의 브라운 색깔도 있고 갈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습니다. 하얀색은 이제 우리 북극이고요. 여기는 사실은 사막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육지가 있는 색깔, 초록색의 육지 부분하고 파란색의 바다 색깔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파란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빛이 흡수가 돼가지고 이쪽 파란색만 우리가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게 생명체가 만들어낸 색깔 아닌데 바로 초록색을 만들어내는 생명체가 바로 육지에는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당연히 아시겠지만 식물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생명체는
식물이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주인은 식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식물로 덮여 있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식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탄소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탄소는 어디서 오냐면요, 이 대기에 있는 CO2로부터 옵니다. 이 대기의 CO2가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나 동물은 대기의 CO2를 직접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식물이 이 CO2를 이 물질로 만들죠. 그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바로 이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대기에 있는 CO2를 고정화해서 탄수화물인 글루코도당으로 만들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식물이 이 물질을 얻는, 에너지 물질을 얻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초식동물은 이 식물을 먹고요. 그래서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어서 식물에 있는 탄소 물질이 초식동물로 가죠. 우리 같은 동물들은 초식동물을 먹든지 식물을 먹어서 거기에 있는 탄소가 우리 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으로 왔다고 얘기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이 카본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지구에서는. 우리가 카본은 지구에 있는 이 탄소는 동일합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이클로 움직이느냐? 물론 여기에 저장도 되고 바닷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땅속에 있기도 하고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바로 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생명체라는 생명체로에도 왔다 갔다 해서 또 생명체가 물론 죽으면 다시 대기로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이 CO2를 이용하는 이런 카본 사이클이 지구에서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생명체뿐만 아니라 뒤에 잠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산화탄소, 요즘 우리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이 이산화탄소 문제 많이 생기죠.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지구는 이미 잘 밸런스를 해가지고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인간의 사회활동이, 경제활동이 지구의 자연의 그런 CO2 컨트롤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단은 제가 그냥 지구의 세상의 주인이 뭘까라고 한번 화두를 좀 던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공학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실 포항시가 이 배터리하고 이 바이오 산업을 이제 나중에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요즘 계속 시장님도 얘기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포항이 우리가 얘기하는 분야가 이 배터리하고 바이오입니다. 이 바이오라는 게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한국말로는 생물공학, 생명공학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바로 생명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이나 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바이오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원유를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이 화학공업 산업으로부터 화학산업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 물질도 얻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플라스틱 케미컬들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명이라고 그러면요,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부터가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포, 다세포 생명체죠. 그리고 우리 바라는 이제 박테리아, 미생물들도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입니다. 얘네들은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고요. 우리는 아주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생명체를 이루죠. 하지만
일단은 세포부터를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고요. 그 세포 안에 있는 이런 구성 물질들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생체 분자, 생체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런 안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세포 자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아주 옛날부터 우리 인류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을 사실 만들어 왔어요. 그걸 우리가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모르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바로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식과 그 기술이 거기에 활용된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부터를 생명체라 부르면은 그것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셀룰러 커뮤니티를 얻게 되고, 근데 그 밑에부터는 그냥 단순한 물질이죠. 그것이 고분자 물질이 됐다가 여러 가지 저분자 물질 그리고 이제 원자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이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 생명체는 이렇게 많은 이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것들의 이제 분자들을 대부분 이제 커다란 물질이에요. 우리가 폴리머라고 하는 또는 매크로몰리큘라고 부르는 이런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단백질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분자 탄수화물들 또 여러 가지 핵산 물질들 그리고 리피드 같은 것들이 지방 성분들이 다 이런 분자들이고요. 그것들은 또 이렇게 자그마한 물질들이 쭉 이어져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체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여러 가지 슈가들, 물질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물론 꼭 리니어하게 이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브랜치 형태로 해가지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 핵산 물질들은 뉴크레오타이드라는 그런 물질들이 이용해가지고 네 가지 형태의 뉴크레오타이드의 컨비네이션을 통해가지고 이런 핵산을 이루죠. 그래서 이 생명체라는 것은 결국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생명체에서 이 정보를 얼마나 잘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잘 암호를 풀어서 결국은 밖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구성하는 모든 그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암호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DNA라는 그런 핵산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이 모든 암호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아시지만 우리 디지털 시대는 지금 0과 1 가지고 암호를 해가지고 암호해서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저장하잖아요. 우리 생명체는 네 가지 뉴크레오타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컨비네이션했기 때문에 0과 2를 이용한 디지털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사실은 그래서 디지털이 이 생명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컨비네이션을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그 많은 그 정보들이 다 DNA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단백질이라는 것으로 표현돼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부터 발끝에 있는 발톱까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DNA를 어떤 하드 드라이브라든가 메모리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열심히 영화라든가 음악 파일을 넣어놔서 얘네들만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출력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모니터든 스피커든 아니면 뭐 우리가 원고를 읽으려면 프린터를 해서, 물론 요즘은 뭐 직접 하지만 어쨌든 이런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암호가 풀려서 이런 단백질로 정상적으로 나와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유전병들이 여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만들어진 단백질이 잘못돼가지고 유전병이 생기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DNA에 뉴크레오타이드가 하나 바뀌면요, 이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살짝 바뀌면서 산소를, 이게 헤모글로빈에게 이제 산소를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산소를 전달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주 초기 심장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인 심장병에 걸리는 거고요. 그런 것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제대로 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해서 우리 유전병에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암호를 제대로 풀고 또 물론 DNA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 프로틴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세포 연구가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여러 이런 분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가 뭐 바이오시밀러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유전자 우리가 그 재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 크리스퍼 캐스 같은 이런 유전자 그 제설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 DNA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원유를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촉매 반응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이 밸류어블 프로덕트, 뭐 우리가 등유, 경유, 중유 또는 뭐 벤젠, 톨루엔즈, 아일렌처럼 어떤 케미컬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중합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플라스틱 물질들을 만들어 왔듯이 요 화학 반응을 결국 우리가 생명체를 이용하는 거죠. 아니면 생명체에서 유래하는 그런 성분들을 이용해서 어떤 값싼 물질을 아주 값비싼 제품으로 바꾸는 이 프로세스가 바로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과학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체, 세포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퍼멘테이션을 불러요. 발효. 바로 우리가 김치 만들고 알코올, 술 만드는 그런 반응이 바로 이 퍼멘테이션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구성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물질을 바꾸는 것을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바이오 컨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얘기를 잠시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생활에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본격적인 실제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생명공학이 사실은 이 예술에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하고 예술이 되게 뭔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 이 생명공학 그 기술 아니면 그거의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굉장히 많죠. 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바로 여기 공룡이 나오잖아요. 그 공룡을 복제해서 공원으로 만든다는 그런 영화가 있죠. 이것은 이제 주라식 파크라는 영화고요. 기본적으로 클로닝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공룡의 유전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옛날에 이제 가설이죠. 모기가 그때도 모기 있었으니까 모기가 공룡의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DNA를 갖고 있다가 DNA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거가 이제 모기가 가다가 잠시 앉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수액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얘네들이 굳어서 우리가 이제 호박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현재 그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안에 모기가 잘 호박 안에는 굉장히 그 아주 오랫동안 걔네들이 잘 보존돼 있고 DNA는 굉장히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걔네들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기로부터 공룡 피를 뽑아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공룡의 모든 유전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클로닝 하겠다. 물론 이제 엄마가 지금 현재는 공룡이 없으니까 결국 대리모가 필요하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대리모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는 뭐 새를 이용했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종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이제 공룡을 클로닝하는 건데 물론 아직은 굉장히 실제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바이오테크놀로지적인 지식과 어떤 주제들이 영화에 연결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이렇게 공룡을 애완동물로 하는 시대도 실제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머드를 클로닝 하려는 사실은 그런 움직임도 꽤 많죠. 매머드는 지금 코끼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워낙 뭐 이런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 클로닝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이건 식스스 데이라고 젊었을 때 아놀드 슈왈츠제너가 나왔던 영화인데 이건 조금 뭐 좀 황당한 영화긴 하지만 워낙 클로닝 인간을 클로닝하자는 그런 영화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계속 생명을 문제가 되면 이제 계속 클로닝 돼가지고 가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모든 이 기업도 다 같이 클로닝이 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클로닝 될 때마다 이 눈 밑에 점이 하나씩 세가지고 그 점수 개수를 세면은 클로닝이 몇 번 됐다 뭐 그런 영화인데 조금 황당한 영화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 클로닝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던 뭐 대표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여기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를 클로닝하자, 유명한 배우를 클로닝하자 그런 얘기도 많고요. 물론 이런 독재자를 또 클로닝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이런 거를 시도하려는 또 그런 단체도 사실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게 돌리죠. 그래서 이 복제양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복제된 가축인 이 양 돌리인데 이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복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그래도 이것도 벌써 한 10년 이상 훨씬 넘은 것 같아요. 한 15년 됐나? 그래서 이것도 인간 클로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조금 주제가 달라요. 실제적으로는 얘도 인간 클로닝 기술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우리 장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영화고요. 이게 바로 아일랜드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인류가 사람이 죽는 거는 물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죽는데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장기가 망가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장기를 바꾸면은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근데 현재 아직도 장기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기술을 위해서 요즘 뭐 티슈 엔진이라든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실험실에서 장기를 우리 세포 배양을 해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사실 그런 연구도 저도 앞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사람 장기를 쓰는 거죠. 사람 장기를 쓰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장기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은 범죄도 일어나고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동물 장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동물 장기는 사실 또 이 면역 반응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냐면은 돈 많은 사람이 회사에다가 돈을 크게 주고 자기를 클로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디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심장이 망가졌어. 심장 갈아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연락을 해서 자기 클로닝 된 그 대상을 세크리파이 시켜가지고 그 심장을 꺼내서 자기한테 다시 넣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제 너 잘했으니까 이제 아일랜드로 보내겠다, 뭐 휴가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죽이죠. 뭐 이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클로닝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장기 이식에 대한 어제 장기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에 대한 그런 영화라서 굉장히 재밌게 좀 더 주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직 그런 장기를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영화까지 나온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가장 쉽게 금방 아시는 것들은 이런 영화죠. 네, 뭐 이거는 뭐 금방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거미가 있기 때문에 금방 뭐 스파이더맨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인 피터 파커가 이 거미에 물리는데 이 거미가 슈퍼거미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미에 물렸다고 그 유전자가 이 사람과 유전자에 이게 이렇게 리커미네이션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전자가 끼어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그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단백질이 이런 기능을 만들게 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돼지가 되질 않고요.
저 소고기를 먹다가 소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물 아무리 이 스파이 우리가 뭐 모기한테 엄청 많이 물리는데 모기가 벌써 됐겠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사실 영화죠.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여기는 이제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일부러 넣으면은 그 유전자를 새로운 기능을 거기다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네릭 테크놀로지거든요. 결국은 유전자 우리가 원래 아무 없던 기능에다가 그것을 새로운 것을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뭐 우수한 품종을 가축이든 아니면 식물을 만들 때 우리가 접붙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수한 것끼리 접붙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컷과 암컷의 좋은 점을 이 후상에 이제 애들이 우리가 도터 애니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걔네들을 우리가 그 좋은 종으로 이렇게 개량하려고 그럴 때 결국 엄마와 아빠의 좋은 점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엄마 아빠로부터 나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그 성질 이상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좋은 성질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엄마 아빠의 없는 성질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기존의 이 개량하는 방법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고기에다가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넣어줘요. 일부러 성질 전환해서. 그럼 그걸 가지고 수정란 때 그러면 그 수정란을 키워서 걔네들이 나중에 성체 생성이 되면은 걔네들은 성장 호르몬을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걔네 자체는 성장 호르몬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일부러 더 막 이렇게 넣어주면은 훨씬 더 많이 그것을 발현시키게 함으로써 그 생선이 엄청 커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새로운 것을 밖에다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일부러 넣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기술이랑 비슷한데요. 요거는 뭐 일반적인 토끼같이 보이지만 이건 예술 작품입니다. 요거는 토끼의 수정란에다가 이 녹색 형광단백질이라는 그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이 있어요. 얘네들의 해파리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저기 그 수족관 같은 데 가서 가끔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족관 어떤 데 보면은 조그맣게 해놓고 거기다가 블루라이트를 켜놓으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녹색의 형광을 해파리들 띄우고 있어요. 요거는 얘네들이 요 안에 있는 단백질에 의한 건데 이 파란색의 빛을 얘네들이 에너지를 전달시켜가지고 녹색의 형광을 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에 의해서 이 결국은 파장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형광을 띠게 하는 굉장히 독특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한 대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거를 이 토끼의 수정란에다가 이 유전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대리모를 통해서 얘를 성질 전환된 토끼를 만들면 이 수정란 때부터 유전자를 넣기 때문에 이 토끼의 이 귀부터 이 발 때까지 모든 세포에 얘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보통 때는 이렇게 그냥 빛을 안 쬐주면은 이렇게 그냥 보통의 하얀 토끼다가 블루라이트 쬐면은 이렇게 녹색의 형광 토끼로 바뀌는 거죠. 뭐 이런 거 하면 나중에 뭐 애완동물을 만들 수 있겠고 이거는 사실은 예술 작품으로 옛날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작가가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99년도에 만들었죠. 꽤 됐죠 벌써. 이렇게 GFP1이라고 해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만든 그런 거 있고요. 이거는 우리 포항공대 생명과학과에 있던 은퇴 교수님이 최치범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본인이 했던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한 이런 미술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전자 DNA를 이렇게 우리가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DNA 가닥들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이게 전기용동이라는 방법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뭐 이런 것도 뭐 있겠고요. 또 아까 형광단백질 같이 그것을 미생물에 넣어서 미생물이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색깔을 띠게 형광을 띠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식을 예술과 좀 연결하는 거죠.
뭐 그런 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섬유 염료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표현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이런 세포 배양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요즘 세포 배양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워낙 약간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인류 사람들이 이 가죽 옷을 좋아하니까 결국은 이 동물을 희생시켜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세포를 키워서 그것을 이렇게 키워서 가죽 옷을 만들자 뭐 그런 식의 물론 그만큼 크기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작품을 만들어서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세포 배양 기술은 최근에 어느 쪽으로 요즘 많이 하려고 그러냐면 요즘 미래 10대 기술에 최근에 선정된 것이 뭐냐면 배양육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소나 돼지를 아니면은 우리 닭을 키워서 이제 거기서 고기를 얻는데 앞으로는 세포 배양 기술이 좋으면은 줄기세포를 가지고 동물 줄기세포죠. 그걸 잘 키워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근육세포를 아니면 지방세포를 만들어서 마블링이 있는 소고기를 스테이크용 소고기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물론 공장에서 실제는 만들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제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뭐 100g당 뭐 굉장히 몇백만 원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데 뭐 이제 최근에는 뭐 100g당 뭐 몇만 원 수준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나중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나 이런 돼지를 키우는 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소나 이런 것들이 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또 지구온난화에서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탄소 중립화 시대로 가면은 아마 그런 가축을 키우는 부분도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3D 프린팅한 어떤 그 구조체에다가 세포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키우면서 이거는 이제 분해되는 이 하이드로젠을 이용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점점 변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런 예술 작품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생명과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보시죠. 사실은 이게 이제 이집트의 벽화에 있는 거죠. 이거 뭐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걸 만드는 걸까요? 뭔가 붓고 있죠?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이집트 시대 굉장히 오래전 시대부터 사람들은 술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거죠. 이것이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걸 모르고 만들었겠죠. 우리도 뭐 김치 만들 때 뭐 그게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게 발효라는 요즘 들어서 이걸 발효라고 퍼멘테이션을 부르지만 그냥 김치는 김치 담그고 그냥 술 만드는 건 술을 만드는 거지. 사실 그거가 미생물이 하는 그런 거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알려진 것이 오래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에탄올, 이 술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효모를 이용하고요. 공업용으로는 이제 박테리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효모를 이용해서 공업용 에탄올로 가기도 하고 또 화학적으로도 합성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공업용 에탄올이 더 순도는 높아요. 뭐 우리가 99%짜리까지 만들기 때문에 더 좋은데 물론 이게 먹었을 때 위험성은 이제 본인들이 또 각오해야겠지만 일단 술에는 이제 우리가 주세가 붙기 때문에 좀 비싸죠. 하지만 에탄올은 굉장히 싸죠. 하지만 일단은 얘네들은 다 우리가 이런 미생물로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에탄올이 나중에는 이 굉장히 에너지원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단순히 먹는 술이 아니라 아니면 요즘 바이러스 시대에 이제 어떤 그 바이러스를 좀 없애는 그런 쪽의 위생 제품이 아니라 실제 대체 에너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곰팡이를 키워가지고 이 항생제를 만든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요건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 페니실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밝혀졌잖아요. 처음 밝혀졌는데
사실은 이 항생제라는 게 처음 밝혀진 이후로 사람들이 이 페니실린을 이용하면은 웬만한 병을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만병통치약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곰팡이를 키워보신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이 곰팡이를 키워서 물질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워낙 아시잖아요. 곰팡이 굉장히 좀 더럽게 보이고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양이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거나 굉장히 권력이 있는 분들만 사용하다 굉장히 값비싼 그런 물질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 항생제 남용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생제 남용의 시대에 가게 된 거는 결국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이제 바로 이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제 병이 도니까 이 페니실린이라는 이 항생제가 필요하게 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것을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이 스케일업이라고 이제 아주 커다란 규모로 이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할 수 있는 데가 이 화학공학이었어요. 왜냐하면 화학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비료라든가 아니면 석유 산업을 다루기 때문에 커다란 공장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공학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스케일업 연구를 부탁을 했고 그때부터 저같이 이제 화학공학에서 이제 바이오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서 현재 그 이후 세계대전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 항생제가 다 널리 공급이 됐었고 그 이후로 뭐 다양한 이제 항생제가 페니실린뿐만 아니라 워낙 뭐 많은 항생제가 현재 만들어지고 발견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 또 남용이 돼가지고 이 페니실린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생명체들, 박테리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바카스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구연산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강장제죠. 또는 뭐 방부제인 프로피온산 또 이 미백 화장품에다는 이 멜라닌 색소 성장 억제인 후지산 같은 게 다 곰팡이에서 나오고요. 또 박테리아부터 우리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생물 살충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보다 우리 인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유황 물질들을 이런 생명체로부터 만들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기능성 식품에서도 사실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리고당 요즘은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처음에 올리고당 나왔을 때는 이거 백화점 아니면 안 팔았어요. 이제 요즘은 뭐 조그만 가게에서 다 팔더라고요. 이 올리고당은 사람이 잘 분해를 못해요. 큰 당을 하는데 올리고당은 분해를 잘 못해서 이거는 사실은 약간 이제 감미료 역할을 하지만 분해를 잘 못하고 바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칼로리가 적은 물질로 우리가 감미료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얘네들은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됐어요. 비피더스 우리 장에 있는 비피더스균은 얘를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사람들이 물론 뭐 어느 정도의 효과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품 쪽은 아니라서 하지만 이 올리고당 이제 판매하는 회사들이 전략이 뭐냐면은 요거트를 먹지 말라. 왜냐면 요거트는 사실은 우리 먹으면은 대부분 위에서 다 위액의 pH가 한 2 정도 되거든요. 거의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pH가 굉장히 높은 산성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즘 최근에 뭐 코팅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장까지 열심히 보낸다고 여러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갈 겁니다. 대신에 올리고당을 먹으면은 장에 있는 이런 비피더스균 같은 유산균들이 그거를 먹고 거기서 잘 자랄 테니까 요거트를 먹지 말고 올리고당을 먹어라 그런 식의 옛날에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식이섬유들 또는 이런 요즘은 이 불포화 지방산 DHA 같은 것들 옛날에는 뭐 생선이나 이런 데서 뽑았지만 요즘은 이런 것도 다 생물공학적으로 생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능성 펩타이드를 위한 뭐 아스파탐 같은 거는 이제 저칼로리 감미료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순히 옛날에 그냥 식품이 아니라 기능성을 부여하는 식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조금 더 좋은 성분들을 가질 수 있게 바꾸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식품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는 기능성 식품이죠. 단순히 이제 음식을 우리가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식주 없이 문명이 사실은 발달할 수 없는데 일단 음식을 풍족하게 일단은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보릿고개가 있었던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물론 아직도 조금 소외계층에서는 이런 해결하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먹는 쪽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특히 가장 큰 것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화학 비료예요. 그래서 화학공학에서 사실 화학 비료를 우리나라도 이 석유화학 산업 단지 전에는 이 비료가 가장 커다란 우리나라의 그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화학공학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비료 공장에 이제 많이 취직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커지면서 이제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제 비료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하고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쪽으로 다 공장을 가서 그쪽에 도리어 이제 수입을 하는 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화학 비료가 생기면서 또는 이 농약이 생기면서 농작물의 이제 수요를 우리가 크게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마토인데 이거는 물론 성공한 케이스인지 성공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활용은 안 해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감자인데 이 식물은 감자 이 뿌리만 먹고 이 식물은 이 열매만 먹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 땅이 두 배가 되니까 그냥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세포끼리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세포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 전체 식물로 완전한 식물로 다시 키우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되게 아주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토테포텐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물은 이 줄기세포가 어떤 부분의 조직에 가서 다 그쪽에 기관에 가서 세포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줄기세포거든요. 근데 줄기세포가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식물은 세포 하나가 완전한 식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포를 떼고 여기서 세포를 뗀 다음에 세포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세포를 만든 다음에 키우면요. 물론 여기서 호르몬 처리만 잘하면은 이게 완전한 하나의 식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식물은 현재 이런 식으로 개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에다가 유전자 조작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다른 세포들을 합쳐서 이런 식의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마토라고 밑에는 뿌리에는 포테이로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는 이런 건데 기술적으로는 다 나와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뭐 같으신 것 같아요? 감자 같죠? 네. 하지만 이거는 감자가 아니라 요거 완두콩이고요. 이게 원래 아빠 엄마는 요거요. 이게 이제 아들입니다. 네. 아들 딸이 요거고요. 이게 바로 여기다가 형질전화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성장할 수 있게 크게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만한 완두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적으로 사람들이 밝히고요. 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은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일단은 외형적으로 좀 이상하면은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요거는 실제 이미 벌써 현실화가 된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살충제를 만드는 작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식물이 가장 문제가 해충이잖아요. 그래서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살충제를 처리하는데 화학 살충제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차라리 이 식물이 이 해충에 저항할 수 있도록 살충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살충제가 대신에
이 생물에서 나온 살충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테리아에 나오는 독성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트립신 저해제라 그래가지고 이 트립신 저해제라 해가지고 이 트립신이라는 이 단백질 분해 요소를 막아주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이 해충이 얘네들을 먹으면은 이 해충의 이 벌레 안에 있는 이 트립신을 얘네들이 저해해가지고 결국 굶어 죽게 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여기 이제 박테리아 독소 유전자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박테리아라는 어떤 특별한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독소 유전자가 있으면 얘네들을 먹으면은 이 단백질을 먹으면 이 독소 단백질을 먹으면은 이 해충이 죽어요.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만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이 유전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감자는 이렇게 해충이 와서 다 먹어치우는데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살충제를 만들기 때문에 생생하죠. 이미 이거는 지금 미국 FDA 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시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벌써 이 기술은 오래전에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만드는 감자, 옥수수 이런 거는 다 이런 식으로 현재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아직 이 LMO라든가 GMO의 이제 그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아직은 그것을 위해성 평가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좀 더 많이 시간을 두고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어쨌든 이 LMO, GMO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직도 국산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지만 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그 농산물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유전자 조작된 식물에서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만드는 것이 살충제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이 농산물은 사실은 그냥 보통이랑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죠. 아까 같이 그렇게 완전히 그 형태가 다른 것들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이 더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살충제만 만들기 때문에 뭐 우리 옥수수나 이 콩이랑 다시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먹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게 모든 미국 생각보다 우리 전 세계에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농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것들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언제 또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LMO의 문제점이 확실하게 위해성이 평가가 되면은 뭐 괜찮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이제 농작물로 다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독재 가축이라든가 형질 전환 가축을 만드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 복제 가축이랑 이 형질 전환 가축의 차이는 복제 가축은 완전히 똑같은 형질의 유전 정보가 갖고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나 이게 엄마로 딸이라고 그러면 엄마랑 딸이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얘의 이제 그 모든 유전 정보가 얘 똑같이 동일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형질 전환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의 아까 유전자만 수정란 상태에서 넣어주기 때문에 특별한 특징을 갖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더 어떤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우유를 먹는데 이 우유에 먹을 때 가장 아쉬운 게 이 엄마 젖이랑 다른 게 휴먼 락토펜이라는 그런 약간 항생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우유와 먹으면 애들이 약간 좀 병에 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인간 락토페린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넣어주면은 이 젖소가 우유를 만들 때 인간 락토페린 단백질이 우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우유를 먹으면은 애들이 그래도 엄마 젖을 먹는 정도의 효과를 조금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전환이 형질을 바꾸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게 이제 원래 엄마 아빠인데 애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다란 물고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료가 필요 없는 농장을 만든다든가 사막에서 잘 자라게 한다든가 또 단백질 함량을 증가될 수 있는 쌀을 만든다든가 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라토페린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엄마젖이 나오는 젖소를 만든다든가, 또 살이 빨리 찌게 해서 돼지를 좀 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얻게 한다든가, 또 이거는 뭐 사실은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시도된 건 아니지만, 워낙 이 다리가 닭은 2개밖에 없어가지고 이 다리를 가장 좋아하는데 다리를 한 4개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뭐 아이디어를 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무도 이거를 뭐 아이디어지만 실제적으로 시도는 안 하겠죠. 그리고 다리가 4개면은 아마 아무도 안 사 먹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환경 에너지를 위한 생명공학 분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분야도 굉장히 이미 우리 많이 활용돼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금방 아실 거예요. 미생물이와 폐수 처리. 이거는 우리 포항에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은 이 우리 폐수 처리할 때 가장 처음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슬러지라고 액티베이티드 슬러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폐수들이 모이면은 거기 한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넓은 데다가 이 미생물 군집들이 떠 있는데 이제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미생물 군집입니다. 그게 이제 액티베이티드 슬러지라는 건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홍기성 미생물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걔네들이 1차적으로 폐수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먼저 자기 먹이로 먹어치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질을 퀄리티를 좀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이 폐수 처리, 수질 처리가 수처리가 지금은 가장 기본으로 모든 폐수 처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생물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옛날에는 많이들 시도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들의 그 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지금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 군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래 결혼하기 전에 여자 남자의 장내 미생물 군집이 달랐는데 결혼하면은 서로 비슷하게 되는 게 이게 같이 음식을 쉐어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생활 환경이 같아지면은 그 안에 군집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생물 군집을 잘 조정을 하면은 우리가 건강을 건강하게 또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개인적으로 장내 미생물 그 군집 조성을 또 분석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군집으로 바꿔줄 것인지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폐수도 이게 이 안에 어떤 미생물들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폐수 처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만 놔뒀다가 거기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걸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미생물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고 이 군집 변화를 조사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군집을 만들었을 때 폐수가 잘 처리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서 하는 중요한 이 환경 쪽의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 무영양화되는 그런 뭐 원인인 이제 질소 같은 거 제거할 때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요. 폐수 처리해서 같이 하고요. 또 중금속 제거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난분해성 물질에서 페놀이라든가 다이옥신 또는 뭐 기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미생물로 다 제거해야 돼요. 사실은 미생물이 자연의 청소부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안 없애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사람도 다 죽으면 미생물이 다 분해시키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가만 놔두면은 사실 미생물들이 다 없애는데 가만 놔두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뭐 폐수는 모아서 아니면은 어떤 기름이 이 오염된 부분에다가 미생물을 일부러 뿌려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빨리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야가 이런 환경 쪽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석탄, 석유, 대탄환 같은 것들도 생물학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미생물들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나쁜 물질 같아 보이지만 얘네들한테는 이게 먹이에요. 사실 미생물은 먹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걸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먹고 분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미생물들이 물론 뭐 한 종류의 미생물은 아니겠죠. 여러 다양한 미생물들이 거기에 적합한 미생물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 안 나왔지만 요즘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라스틱 문제들이 많잖아요. 플라스틱도 미생물들이 사실 다 분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아니면은 어떤 좋은 미생물을 잘 찾아내느냐, 그리고 미생물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효소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은 아마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분해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폐플라스틱 환경 문제가 굉장히 현재 중요하죠. 현재 매년 2억 5천 톤의 플라스틱이 사실 생산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건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소각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공해 이런 쪽이 있고요. 매장하는 것도 분해되는데 오래 걸리고요. 또 토양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 50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바다에 뭐 일부러 버리지 않겠죠. 하지만 이게 어쩌다가 이제 바다 들어가기도 하고 뭐 태풍이라든가 뭐 이렇게 장마가 오면은 얘네들이 사실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많이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실제 여기 생명체들이 먹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짜게 쪼그매져가지고 자그마한 사이즈의 플라스틱으로 바뀐다는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자그마한 사이즈의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자체는 그냥 그대로 남는데 사이즈가 작아진 거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데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해산물을 먹으면은 다시 우리한테 온다는 것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을 빨리 없어질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미 있는 플라스틱을 빨리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아마 인류의 생존에 가장 지금 커다란 이슈, 환경 이슈가 세 가지잖아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바로 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많이 안 나오게 하는 것가 가장 먼저 필요하겠지만 일단 나온 거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 개발들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이 애벌레를 이용해가지고요 플라스틱 분해하는 그런 실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벌레들이 애벌레가 생각보다 이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해서 거기를 얘네들도 뭐 당연히 애벌레 자체가 분해하는 것보다는 애벌레 이제 여기 장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 실제 분해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가 좋은 이 플라스틱을 빨리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 또는 그 미생물의 효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에너지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탄올이라는 것이 단순히 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에탄올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 석유가 없어지는 시점에 물론 석유도 이 식물이라든가 동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총칭해서 바이오매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오매스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석유죠.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가 있는 이 아까 유기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석유입니다. 근데 이제 석유가 결국은 어쨌든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이 자동차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겠죠. 물론 전제 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뭐 배터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거나 해서 이쪽 자동차를 돌릴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수력으로도 갈 수 있고요.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사실은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에탄올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쪽도 많죠. 미국에서는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에탄올 10% 섞는 것이 무조건 법이로 되어 있고요. 일단 에탄올 자체가 워낙 이게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도 다시 식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우리가 이 탄소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에탄올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동차를 돌리는 이런 운송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사실은 이것만 아니래도 석유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에탄올 아니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태양열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조력, 뭐 파력, 뭐 여러 가지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석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프로덕트가 바로 이런 에너지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케미컬들을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섬유 또는 뭐 핸드폰 껍데기 플라스틱 같은 거,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다 석유로부터 나오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석유가 없어지면은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탄소가 있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탄소가 있는 물질이 이 에탄올이 굉장히 대표적인 거죠. 탄소가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태양 에너지나 수력, 물 같은 거는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이 탄소가 있는 물질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에탄올 같은 이 탄소가 있는 물질을 우리가 만들면은 이쪽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케미컬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케미컬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는 옷도 만들 수 있고 핸드폰 껍데기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탄소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케미컬들을 얻는 초기 물질로 에탄올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이오 시스템으로부터 이런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아직은 경제성 때문에 사실은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연구적으로는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석유가 진짜 없어진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도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으로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화탄소라 그랬잖아요. 그 지구온난화. 이 영화 두 개가 바로 이 지구온난화랑 연결된 영화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거 워터월드라고 케빈 코스너가 젊었을 때 나왔던 영화인데요. 요거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이나 이쪽에 모든 그 얼음들이 다 녹아서 땅이 없어지는 시대죠. 근데 얘도 지구온난화예요. 요거는 도리어 반대로 추워져가지고 빙하기로 가죠. 근데 똑같은 지구온난화인데 얘는 더워져가지고 다 녹아버리고 얘는 다시 다 얼어버리죠. 근데 이게 둘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일단은 이 빙하를 다 녹여가지고 일단은 비가 녹아지는데 그때 해류가 바뀌면서 이 바다에 이 해류가 바뀌면은 도리어 지구가 이렇게 빙하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반대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추워진 거고요. 우리 설국열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설국열차도 이것도 추운 지역으로 가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지구 온난화가 뭐가 되든 어쨌든 뭐 물로 차 있는 그런 환경이 되든 아니면 이렇게 추워지든 어쨌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인류가 살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실제 지구가 그럼 이런 지구온난화의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사실은 이미 다 컨트롤 원래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이 두 가지 색깔로 있는데 이 초록색과 이 파란색에서 사실은 이 이산화탄소를 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인류의 경제 활동이 너무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구온난화라는 게. 그래서 이 육지 쪽에서 하는 이 탄소 관리는 바로 광합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얘네들이 식물이 활용을 하죠. 우리는 이 식물을 먹고 우리한테 아까 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실제 전체적으로 이 3에서 4기가톤 정도가 매번 내년 이게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0에서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이 광합성으로 사실은 이 이산화탄소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관리하는 부분이 바로 바다 쪽이에요. 이 바다 쪽은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바닷물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게 돼요. 녹여서. 근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또 생명체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자기 껍데기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생명체예요. 그리고 조개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미세조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다에는 이런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껍데기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생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걔네들이 다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얘네들이 죽으면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이 바로 단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망간이 많이 섞여 있으면 망간 단괴가 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미래 광물로 생각하는 그런 단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생명체들의 그냥 그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열심히 잘 포집해가지고 또 막 묻어요. 땅 밑에 묻기도 하고 바다 밑에 묻기도 하고 잘 빠져나오지 못하게.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는 옛날에는 이산화탄소를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폐기물로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폐기물에서 해가지고 무조건 나오지 못하게 그냥 묻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을 했는데 아까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에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이 탄소로 돼 있는 물질의 가장 초기 물질이 이산화탄소인데 이거를 그냥 지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 활용하지 못하면은 자원이 사실은 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이산화탄소라는 것도 이 탄소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양은 그래서 지금은 이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정의를 안 하고 자원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른 물질로 전환시키려는 연구를 요즘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도 어쨌든 하나의 자원인데 이거를 단순히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 방향이고요. 그 중에 하나의 전략이 뭐냐면은 이 생광물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생명체들이 바이오테크놀로지적인 어플리케이션 그 얘기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화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런 바이오 쪽에서 연구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사할 수 있어요. 이런 아까 말처럼 이 껍데기, 이산화탄소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이 생명체인 그래서 조개라고 하면 이 조개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조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껍데기를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사실은 뭐 조개가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하지만 걔네들이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조개 껍데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계속 그걸 키워가지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자기 껍데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물에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녹는 속도가 되게 낮아요. 1초당 0.13개밖에 안 돼요. 이산화탄소 분자가. 그러니까 1초당 0.13이면 뭐 아주 느린 건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얘네들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생명체가 자기 껍데기를 가지고 만들어내기에는 자기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생명체는 이 이산화탄소를 물에 빨리 녹이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 새로운 어떤 특별한 효소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탄산 무수화 효소라는 것인데 이건 사실 우리 사람한테도 있고요. 모든 미생물에도 있고 대부분 생명체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역할은 조금씩 다 달라요. 어쨌든 얘네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바이카보네트라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칼슘이 가서 붙으면 바로 이제 이것이 탄산칼슘이 하는 그 껍데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1000만 배가 빨라져요. 1초당 10의 6승계를 이산화탄소를 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배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만 놔두면은 워낙 느린데 생명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배 더 빨리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 껍데기를 만들어서 생활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은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빨리 포집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아까 탄산칼슘 같은 이런 물질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 산업적으로 이용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탄산칼슘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석회석에 이제 대부분 들어가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사실은 우리 많이 범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효소를 잘 찾아내면은 이걸 가지고
옛날 제가 했던 연구를 해서 영상을 하나 갖고 온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그거보다 이렇게 효소가 들어가 있는 데 보면은 이산화탄소 넣어주면 이게 빨리 뿌여지잖아요. 얘네들 이제 빨리 이렇게 탄산가스로 바뀌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이산화탄소를 전환을 시킬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사실 건강 쪽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왔습니다. 뭐 당연히 요즘은 뭐 바이오 하면은 우리 벤처 회사들이 바이오 쪽을 하면은 뭐 특히 거기서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뭐 오자마자 굉장히 뭐 묻지마 투자가 되고 뭐 기업 가치가 뭐 한 조 몇천억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쉽게 가잖아요. 일단은 왜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분야는 바로 이 건강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사실 생명공학 분야가 가장 집중하는 분야라고 사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초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약용 물질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 해봤죠. 잘 아시는 이제 동의보감을 이제 허준 선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은 식물로부터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 그만큼 식물들은 그런 물성, 활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계속 약초를 찾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약초가 하나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만 뽑아내면 되는데, 계속 얘를 우리가 뭐 산을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키울 수도 없고 아니면 약초를 배양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식물의 특징은 전분화 능력이에요. 토티포텐시. 아까 말처럼 세포를 잘 키우면요, 그걸 나중에 완전한 식물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식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거기에서 그거를 어떤 배양기에서 키워서 거기서 성분만 얻잖아요. 요즘 인삼도 그런 인삼이 있죠. 실제로 인삼 세포를 가지고 배양해서 인삼 성분을 뽑아내는 그런 인삼도 있고요.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가 항암 물질인 텍소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주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이제 뽑아내는 항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요 이제 텍소이라는 것이 이 주목이라는 나무에서 하는데, 얘가 3cm 지름 성장하는 30년이 걸려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 줄기 껍질에서 얘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양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이 주목에서 세포를 잘 떼서 세포를 잘 배양을 해서 거기서부터 배양기에 넣어서 키우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상용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배양을 통해서 이런 우리 유용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요즘은 이제 많이들 이제 그런 걸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이오칩 기술을 이용하면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원할 때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여기다 피만 살짝 떨어뜨리면은 여기에서 알아서 얘네들이 분석을 해서 여기 지금 현재 뭐가 문제다. 그리고 나중에 요즘 뭐 디지털 시대 핸드폰에 연결하면은 바로 이 데이터들이 이제 병원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칩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국 여기서 그 원리는 이 문제 있는 사람과 문제 없는 사람의 그 유전자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잘 우리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암이 걸렸다, 암이 안 걸렸다, 또 암인데도 이게 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뭐 이런 식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조그마한 이제 가지고 다니는 바이오칩 같은 기술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바이오시밀러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요즘 뭐 우리 셀트론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 의약품을 만드는 건데,
인간 단백질을 이용한 의약품을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가 결국 인간에 필요한 약품은 우리 인간에서 유래하는 의약품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걸렸을 때 인슐린 주사를 맞는데 옛날에는 인슐린을 돼지 인슐린을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 동물 인슐린은 사람 인슐린이랑 좀 달라가지고 기능은 좀 비슷하지만 형태가 다르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70년대에 이제 들어가지고 이 기술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 이제 인슐린 유전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 이 인슐린 단백질을 뽑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 유전자만 뽑아낸 거죠. 근데 유전자가 뭐 쉽게 우리 피만 뽑으면 되고 아니 머리카락만 있어도 다 유전자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슐린 유전자를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유전자 운반체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생명체에서 넣어가지고 걔네들이 다른 생명체를 키우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뭐 미생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바이오 시밀러들은 이제 동물 세포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동물 세포에다가 인간 유전자를 넣으면은 이 세포들이 자기 건 줄 알고 그 유전자가 막 만들어내요 단백질을. 그럼 우리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 세포를 깨서 세포에서 아니면 세포가 단백질이 분비되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리정제만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조금 더 커다란 스케일로 이렇게 배양기를 이제 스케일업해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만을 순수하게 뽑아서 이제 정제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시밀러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인간 단백질들은 다 이런 식으로 유전공학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인슐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암 단백질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제, 백신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요, 이 에리스포이에틴하고 뭐 잘 안 들어보시겠지만, 이 인슐린이나 인체 성장 호르몬은 아마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용도가 비뇨증이에요. 되게 좀 없어 보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당뇨병 아니면 암, 뭐 이런 심근경색 이런데, 얘네들은 비뇨증이에요. 비뇨증은 사실 철분제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왜 여기가 빨간색이냐 표시하면 얘네들 다 합쳐도 요거에 마켓 사이즈 못 따라가요. 얘가 가장 베스트셀러인데요. 단순히 용도는 비뇨증이죠.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게 많이 사용되느냐? 단순 빈혈은 철분제를 먹어도 되는데 이 빈혈 증세가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요,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는 상황, 바로 수술할 때입니다. 수술하면은 피가 많이 흐르잖아요. 그럼 수술할 때마다 이거를 한 병씩 다 맞춰요. 근데 전 세계에 사실은 이 수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요. 그래서 얘가 가장 커다란 마켓을 갖고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저번에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한 거를 조금 또 뒤에다 좀 넣긴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해양바이오 얘기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그 연구가 해양바이오 쪽에서 해양에서 붙어서 생활하는 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이 접착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한 또는 아니면 그쪽에 활용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저번에 뒤쪽에 설명드렸는데, 여기도 사실은 뒤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거는 뭐 다시 한번 여기 그때 안 왔던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5분 내로 정리해서 마무리 드리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요, 여러 가지 이제 해양에서 나오는 해양 생명체들을 에서 유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재설계를 해서, 소재는 사실 양이 충분히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 양산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산을 해서 실제적인 어떤 메디컬 쪽 아니면 우리 이 제약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 헬스케어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접합하는, 그리고 현재 다치거나 뭐 수술할 때 이렇게 봉합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 봉합사를 대체하는 이런 접합 부분에 대한 연구를 초기에 진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봉합사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이 흉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연약하고요. 물이 차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체액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여기서 수술하다가 잘못 여기 봉합을 했는데 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찢어져요. 그러면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그래서 장액이 빠져나오면요. 장은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볼 때는 외부 환경이에요. 거기는 미생물도 굉장히 많죠. 걔네들이 장액에 혹시 폐혈증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섞여 있으면요. 이게 폐혈증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을 감염시키고 결국 폐혈증으로 사람이 죽게 되죠. 잘 아시는 이제 신해철이 그래서 수술하다 죽은 게 바로 폐혈증으로 죽었잖아요. 장이 찢어져서 죽은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봉합사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리 몸 바깥에서도 흉터를 나더라도 사실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조금 이쁘지 않지 살아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몸 안에서는 이 실로 꼬매기 어려운 분야가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뭐 부러진 쪽도 뼈도 우리가 접착제를 이용해서 부러진 뼈를 접합하는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양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40년 전부터 이 홍합에서 만들어낸 이 접착 단백질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아직도 실용화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응용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바이오심을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저희는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처음 이런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원천 소재를 개발했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 적용을 간단히 해드리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봉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외부 피부 접착인데 현재 피부 접착에 사용하는 접착제들은 어떤 게 있냐면 생체 접착제가 있긴 있어요. 접착제가. 근데 그거는 순간 접착제 성분이 시아노아크릴이라는 화학 제품의 그런 비슷한 성분인데 걔네들은 독성이 있어가지고 접착력이 좋은데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없어가지고 이 완전히 바깥에만 딱 피부 바깥에만 붙여야 돼요. 안쪽에 들어가면 독성이 있어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 안쪽에 진피부터 넣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접착제로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빗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저희들이 바로 접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 먼저 제가 이제 2015년도에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이제 임상에 들어가려는 이제 첫 번째 제품이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 거는 지금 동영상을 안 갖고 왔는데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초기에 했던 좀 동영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실로 이렇게 꼬매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다 이제 뿌려놓고 빗을 이렇게 쪼이면요. 얘네들이 이제 액체 상태가 서로 연결되면서 말랑말랑한 이제 반고체 형태가 되면서 여기 두 개의 이제 이 절개된 부분들을 잡아주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그 안에서 이제 단백질은 없어지고 얘네들이 자연 재생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흉터라는 것이 이 봉합사 때문에 실제 조직이 관통되면서 거기서 괴사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흉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접착제로 해놓으면은 얘네들이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실제 저희가 그것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뭐 방광두공 폐쇄에 대한 부분들 아마 기사를 혹시 보신 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가능성 보이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돼지 동물까지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방광에 구멍이 나가지고 자기 의지 없이 소변이 새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여성의 인권이랑도 연결돼 있고 물론 남자도 일어날 수 있는 병이고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치료를 못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실금과 비슷해요. 그래서 계속 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에서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절개하지 않고 이렇게 구멍만 뚫어가지고 주사로 거기를 이제 막는. 이게 지금
빨간 물을 채웠을 때 구멍을 내가지고 아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방광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로 주사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구멍 부분만을 메꾸면은 이런 식으로 물을 채워도 얘네들이 이게 소변이 채워도 얘네들이 새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 돼지를 이용해서 방광두공을 폐쇄하는 그런 동영상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방광두공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넣는데 얘네 이 상황이 지금 액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들이 와야 되지 않고 여기서 잘 방광을 폐쇄시킬 수 있는 거 확인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홀이 그냥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 블래더 방광 쪽에서 소변이 이렇게 새가지고 질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이 피브링블러라는 제품 이거는 이제 컨트롤하는데 이것도 효과가 없고요. 이 수처한거나 이게 봉합살한거나 저희 걸로 한 거는 어디가 구멍이 있었는지 모르게 사실 잘 됐고 이건 좋은 케이스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잘 됐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구멍이 잘 메꿔졌고 또 자연재생이 일어나가지고 땅까지 저희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봉합살인 경우에는 이 약간의 염증이 있죠. 물론 사실은 뭐 염증은 별로 없어지겠지만 이런 염증이 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접착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얘네를 접착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자연재생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뼈 재생하는 것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약물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몸에는 사실 붙여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조직만 붙이는 게 아니라 약물도 우리가 이렇게 막 지금은 정맥 주사를 해가지고 약물이 막 우리 몸에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어디 나중에 리버, 간에 가가지고 쌓이게 되면서 거기서 다 없어지니까 실제 우리가 원하는 암이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는 약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도우지를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전신 독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면역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암이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약물을 주로 오래 보관을 가게 하는 거죠.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결국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오랫동안 붙어 있게 하는 기술을 주로 하는 거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국소적인 약물 전달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만 가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치료 쪽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 형태로 해가지고 조그만 나노 사이즈의 접착제를 만들면은 여기 안에다가 이 약물을 갖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 암세포 쪽에 이렇게 스프레이 해가지고 발라놓으면은 암세포에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안에서 약물을 방출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그 전신 독성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인데 실제 튜머에는 많지 안 가는데 저희 방법을 이용하면요 이게 튜머 쪽에 굉장히 이 시그널이 강하게 해가지고 이게 최종 리버 이 간에 얘네들은 많이가 있지만 저희는 간에는 많이 물론 당연히 가긴 가겠지만 이 암 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점점 없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없어지긴 하지만 한 20일 동안 해도 여기 형광이 나타나면서 그 암 주위에 이 나노 입자들이 계속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접착력이 없는 입자들은 한 며칠 있다가도 거의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암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니들 형태, 마이크로 니들 사이즈의 패치도 만들어서 저희가 약물을 전달한다든가 또는 여기 항암 치료도 할 수 있는데 면역 항암 치료도 요거는 뭐냐면은 요즘 면역 치료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암들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이 T세포라는 것이 이제 암세포를 이제 공격해서 죽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돈이 시그널이라 해가지고 나를 먹지 마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어떤 이 시그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 T세포에 여기랑 연결되면은 암세포가 얘가 자기 친구인 줄 알고 공격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사이에 연결을 끊어놓는 이 항체를 이용해가지고 막아버리는 방법이 윤제헬스라는 이 면역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렇게 넣더라도 효과가 많지 않은 게 얘네들이 이 암세포들이 가냥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돌아다녀야 되니까 잘 이쪽에 가지지도 않고요. 또 얘네들이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금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 추적하는 미사일을 쏘면은 어떤 비행기에서 일부러 이렇게 막 그 열 나는 애들을 막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맞추게 하잖아요, 미사일을. 암세포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면역 항체들을 회피하는 또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암세포 근처에다가 이 항체가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쓰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 접착 소재랑 이 항체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놓으면요, 보시면은 이 그냥 기존의 항체 전달 방식은 이 간에 들어가 있고 종양이 많지 않지만, 저희는 간부 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도 적지만 이 앞쪽에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세포, 줄기세포를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심근경색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남성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심근경색하고 이제 뇌경색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 돌연사 1이 지난 사실 심근경색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현재 치료 방법이 사실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심장을 바꿔치기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미래 치료 기술로해서 사람들이 여기다 줄기세포를 넣어가지고 이 심근을 다시 되살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게, 줄기세포를 그냥 넣으면요, 한 30분 내로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심장이라는 것이 워낙 압력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 혈관이 많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요,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렇게 적착성 이 물질과 함께 세포를 넣으면은 그 세포가 이 얇아진 이 심근경색벽에 오랫동안 남으면서 이 심근을 다시 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희가 이제 그 모델을 만든 겁니다. 여기 얇아진 것이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줄기세포를 넣으면요, 이렇게 별로 두께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저희가 접착단백질과 저희 줄기세포를 가지 넣으면요, 이 정상처럼 돌아가진 않아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쨌든 죽진 않을 만큼 이 두꺼워질 수 있다라는 저희가 이제 그런 정도 연구를 했었고요.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인가? 헷갈리는데 재작년에 더 타임즈에서 이제 포스텍이 세계 혁신대학 아시아 1위 했고 세계 10위 했는데, 제 요 기술을 그쪽에서 혁신적인 연구라고 이제 뽑아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 소재를 저희가 일단 먼저 이 조직 접착제 쪽으로 이제 먼저 실용화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이처 블루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기술 사업화를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CEO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공동 대표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기술 총괄만 좀 하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 그냥 나와서 후속 제품군을 열심히 연구하는 쪽으로 먼저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회사에서 48명의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이쪽을 위해서 지금 임상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만 기다리시면은 일단 첫 번째 제품부터는 이제 아마 몇 년 내에 봐서 한 2년 정도가 있으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직접 보실 수 없고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 병원에 안 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뼈 접착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연골 질환 제품들, 아까 심근경색 이런 제품들까지는 줄기세포 치료제 쪽으로 계속적으로 후속 제품군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